그 사람 죽은 거 알아? 또 보겠지 떡볶이집에서. 묻는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상하지? 충분히 안타까워하면서 떡볶이를 계속 먹고 있다는 게,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게. 이실빗이 조명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831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집 오해와 오해해를 출간하신 이실빗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먼저 소라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쓰는 이실빗입니다. 지금 만나요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양력을 좀 읽어드리면요. 이실빗 시인님께서는 202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이번에 시집 오해와 오해해를 출간하셨습니다. 조금 늙은 인사일 수 있겠지만 시집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나 빠르게 시집이 나왔어요. 얼마 만에 묶으신 시집이죠? 등단하고 1년 한 2, 3개월 정도. 네, 그 정도의 원고가 다 묶이신 건가요? 네, 묶은 시집입니다. 세상에 이 느슨한 문학판에 긴장감을 좀 불어넣어주시는 시인이신데요. 2년도 되지 않아서 시집이 나오셨어요. 축하를 많이 받으시고 준비 기간에 좀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감회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요령이 없다 보니 좀 힘들긴 했지만요. 또 얼른 시집을 묶어야 다음 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둘렀던 것들도 있고, 또 한 번뿐인 첫 시집이니까 되도록 즐기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뭔가요? 시의 순서? 내가 배치하는 게 이제 제 눈으로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처음 시인 분들은 시를 써보는 건 많이 써봤지만 이제 배치가 첫 번째 책일 때 처음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뭐 한 10권 내시고 하면 뚝딱뚝딱 하시게 되리라 믿고요. 먼저 제목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해와 오해해를 표제시로 삼으셨습니다. 좀 금방 정해졌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0편의 시를 모으고 보니 많은 시들이 저마다의 오해를 품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를 쓴다는 게 나에게는 최선을 다해 오해했던 것의 표상일 수도 있구나 싶었고요. 사랑과 오해가 한 몸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면 이 시집을 펼쳐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네. 너무나 이 오해를 긍정해 주어서 마음이 편안하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대체로 좀 오독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너그러운 제목으로 받아주셔서, 그러면 이 표지의 색깔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태양을 칼로 이제 껍질을 벗기고 잘라 바다에 이제 퐁퐁 던지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가 표지 시에 있는데요. 그 표지의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직접 고르셨나요? 네. 직접 고른 색인데 실물 받고 예상보다 표지가 색깔이 너무 잘 나와서 기뻤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님이랑 편집자님이 참 신경을 많이 써주셨구나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에 딱 문지 시선이 테두리가 하늘색이어서 시인분들이 이 배치를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힙한 조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주황색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저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좀 색깔 감각이 있으신지. 좀 추천받은 색이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600번대 시인선에서 아직 독자분들이 만나지 못한 색깔이면 좋겠다 해서 고른 시 색깔이었어요. 네. 너무나 예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집이 4부 구성이에요. 아까 구성 배치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여러 면에서 신경을 좀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좀 염두에 두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1부에서 4부까지 가면서 시적 화자가
사랑을 믿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는지 염두하면서 묶었어요. 그래서 1부는 독자들이 가장 처음 만날 페이지니까 되도록 좀 친절한 시를 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부에 조금 친근한 시들을 배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시가 가장 이 시집의 첫 이미지로서 어울린다고 좀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오프닝 때 낭독해 주신 조명실이라는 네, 시가 이 시집을 여는 시로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말투와 태도도 굉장히 이 시집하고 어울리고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또보겠지 떡볶이 좋아하시는지. 네, 좋아요. 맛있잖아요. 네,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조금 그 이름이 신선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리를 잡은 떡볶이집이 되었어요. 맞아요. 친구랑 자주 떡볶이를 드실까요? 네, 자주 먹고 혼자서도 많이 먹고 그래요. 좋습니다. 사부 얘기를 좀 특별하게 먼저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별장에서 발췌한 3가지 기록, 이 사부에 수록된 시편들의 흐름이 연작처럼 한 편의 이야기처럼 펼쳐져서 신선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닿길 바라셨는지 시인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부는 어린 시절에 관한 생각에서 출발한 시편들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프게 읽히기도 하지만 저는 상냥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인께서 시집의 마지막 시를 읽으면 그 시인이 미래에 쓸 시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앞으로 제가 쓰고 싶은 시의 모습이 사부에 배치한 시들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조금 다른 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슬비 시인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느낌을 주었는데 그 이야기성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이것이 좀 잊히지 않더라고요. 특히 첫 번째로 여는 택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의 실마리들로 쭉쭉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화자도 바뀌고 스피노프처럼도 가고 네, 그 여러 가지 풍성함이 재미있었어요. 제일 먼저 문을 연 택시에 대해서만 조금 소라님들께 소개를 드려보자면 좀 강렬한 상황이잖아요. 네. 택시를 탄 나와 엄마가 있고 이제 택시 기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 동생이 태어나고 그 안에서의 어떤 소요 같은 것들로 이 어떤 서사시의 문을 여는데 가장 먼저 쓴 시편일까요? 그 연작 중에. 네, 맞아요. 택시가 가장 먼저 쓴 시예요. 어떻게 떠올리게 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어린 시절에 관한 책들을 몇 편 읽었었어요. 아글라야 베터나리의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그리고 또 토베 디틀레우센의 코펜하겐 3부작 이런 소설들을 읽고 어린 시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하다가 나만의 어린 시절을 조금 서사시로 구성해보고 싶다 해서 택시를 빌려와서 썼는데 마음에 당시에 써놓고 되게 오랜만에 마음에 들었던 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택시의 시 다음에 터널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터널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차 안에서 터널을 지나갈 때는 좀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터널을 순식간에 빠져나올 때 일순간 눈이 약간 멀어버리는 것 같은 감각? 그런 것들이 되게 생경했고 또 이렇게 긴 터널을 걸어서 가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걸 자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시에서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아직 읽어보시지 못한 소라님들께는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강해서 스포일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씩 이 연작들을 따라 읽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여쭤봤고요. 그 시적 화자의 시선이 좀 신기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화자가 자동차의 운전석이 아닌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갖게 되는 시선의 위치가 좀 흥미로운데요. 해설에서 소연지 평론가께서 이실비가 시인으로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의 분신처럼 보이는 화자가 극장의 가장 뒤편에서 눈을 빛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쓰셨습니다. 그런 자리를 택하신 시인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연극 동아리를 4년 동안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조명 담당을 좀 많이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조명 오퍼레이터를 하면서 보는 관객들의 모습을 참 좋아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아마 가장 뒤편에 위치한 화자가 등장하는 시가 쓰였다 생각하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여쭤봤는데 그렇게까지 깊은 이유가 있을 줄은. 4년이나 하셨으면 들어가자마자 한 학회나 동아리에서 맞아요. 성실한 개근을 하신 것일까요? 어쩌다 보니 그때는 연극을 하는 게 시 쓰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어야 됐나 싶은데 연극 동아리를 참 그게 대학 생활이 전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냥 한번 드린 질문인데 이렇게까지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조명 오퍼레이터의 일은 어떤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조명만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 연극 동아리 부원수가 많이 부족해서 연출도 하고 극작도 하고 의상도 만들고 다 일당백을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조명도 자연스럽게 맡아서 했던 거고 이제 연출이 지정한 조명의 빛이나 빛의 색깔, 그다음에 색깔의 크기 이런 것들을 대본에 체크해 두고 그게 상황에 맞춰서 조명을 켜고 끄고 바꾸고 이런 것들을 연극 당일에 해요. 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게 그 안에 뭐 실체, 뭐 소품이나 사람이나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닌데도 바깥에서 다른 시선으로 뭔가 엄청나게 큰 조정을 한다는 게 참으로 작가의 위치 같은. 그러게요. 네. 4년을 그렇게 연극에 몸담으시다가 어째서 시로. 시는 항상 써오셨던 걸까요?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게 문예창작과인데 문예창작과에 간 거는 좋아하는 게 책 읽기라서 갔던 거였어요. 뭔가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책을 좋아하니까 가보자 했는데 그래서 시 쓰는 건 대학생 때 처음 써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면 남몰래 간직해온 비밀을 나만의 언어로 좀 풀어내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다 연극을 계속 하다가 졸업할 즈음에부터 이제 연극 동아리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뭘 좋아해야 되지 하다가 시를 좋아했으니까 시를 계속 써보자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렇다면 평소 극장에서 어떤 자리 선택하시길 좋아하시나요? 영화관 갈 때는 그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둠 속에서 같은 곳을 보려고 모여있는 게 재밌어서 가끔 맨 뒤에 앉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중간에 앉는 게 제일 좋아요. 무난해서. 똑같습니다. 저도. 네. 예전에는 제 뒤에 누가 있는 게 좀 싫어서 네, 맞아요. 카페에서도 극장에서도 항상 등 뒤를 내주지 않는 이렇게 구석 자리를 했었다가 이제는 잘 보고 잘 듣겠다는 맞아요. 실용성으로 중앙으로 갔고요. 4부의 그 시적 상상과 정서의 출발점은 유년의 기억이었는데요. 그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속도감 있게 따라가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시인님께 유년은 어떤 의미로 작동하고 계신지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유년의 기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년은 참 재미있고 슬픈 소재라는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와 너무 닮아 있는 제 모습도 있고 또 멀리 떠나온 제 모습도 있잖아요. 또 더는 나와 같지 않은 유년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부의 시를 묶었던 것 같고 또 오래 붙잡고 있는 기억이라면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유년을 생각하면 늘 바다가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또 폭설도요. 지금은 아닌데 또 10여 년 전만 해도 속초에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속초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속초에 대한 글도 써보고 싶다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폭설이라길래 얼마나 왔을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허리까지가 늘 오는 눈의 양이었을까요? 네, 그때는 그게 많이 왔어요. 지금은 가뭄이 심해져서 영동 지방이. 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네. 그렇군요. 바다와 눈이라니 너무나 정서적으로 좋으셨겠어요. 사실은 시인에게. 다음 속초 이야기를 좀 기대하며 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택시 타실 때 올라가는 미터기 숫자를 집요하게 바라보시는 편이신지 궁금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요즘에 어플로 다 택시를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예상 요금을 확인하고 네네. 타니까 뭐 굳이 미터기를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시대의 좀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어플로 부르니까. 그쵸. 네. 네. 그 예상 범위에서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알아버리니까 좀 이 초조함이 사라지. 맞아요. 네. 택시 평소에 많이 타시나요? 아니요. 대중교통 타야죠. 네. 근데 시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받고. 그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택시도 택시인데 자동차 안에서 진행되는 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를 묶으면서 운전면허를 땄어요. 어머. 좀 이제 이것의 진정성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내가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뭔가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한 그래요? 이웃이네요. 저 같으면 그냥 그런 생각을 한 번 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굉장히 겁이 많은 성격인데 도전을 해서 면허를 따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네. 지금 운전을 좀 잘 하시는 편일까요? 아직까지는 사고가 낸 적 없어요. 네. 이렇게 시가 시인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시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교훈도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독특하게 4부부터 들어보았는데요. 1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먼저 등단작 서울 늑대에 관해 여쭈고 싶습니다. 이 시는 언제 어떻게 쓰게 된 시일까요? 이 시는 등단하기 한 4, 5년 전에 쓴 시예요. 조금 가물가물하지만 좀 되짚어보자면 저는 고양이랑 15년째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강아지를 보면 너무 낯설 때가 있어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고 예뻐해줄 거라는 그 강아지의 초롱초롱한 눈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 약간 어쩔 줄 몰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랑을 믿는 개의 눈을 볼 때 내가 느끼는 건 공포야 라는 문장을 썼고 서울이라는 장소를 빌려와서 시를 묶었어요. 제목이 참 좋아요. 서울 늑대요. 들어본 적 없는 조합인데 네. 이제는 제가 알게 된 늑대인 거죠. 근데 고양이 집사분들은 그런 방금 시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움과 생경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눈에 대한 조금 낯섦. 맞아요. 이제 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반대로. 맞아요. 어째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네, 이 간극 재미있고요. 같이 등단자 때 쓰신 작품, 제가 앞서 읽어들었던 조명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과 고통,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순간이 참 절묘한 시였는데요. 이렇게 무언가 겹쳐지는 순간을 시집 곳곳에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세한 결을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포착해내시는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한자리에서 발생하였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포착하고 있었는지. 아마 또 제가 거의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정말 10년 전의 일기와 어제의 일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일기들을 오랜만에 읽어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은 좀 많은 일이 매 순간 동시에 일어났던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나라는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언제나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결이 나라는 한 사람의 시선으로 한데 묶여 시에서 드러난 게 아닐까요? 너무 멋지게 답변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 시집의 제목과도 참 어울리죠. 오해도 겹쳐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겹쳐짐이 재미있었는데 그랬던 시 중에 하나가 너의 친구 배신자와 나의 친구 처단자라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배치되어 있는 시인데요. 그 사이의 연결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는 배신자라는 존재와 처단자라는 존재가 친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썼던 시예요. 그래서 폭력과 우정은 어떻게 공존할까라는 고민을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공존하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폭력적인 사람? 폭력적인 존재는 우정이라는 마음이 없을 것 같다고 단정 지을 수 있잖아요. 뭔가 우정의 필수 조건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니까요. 근데 저는 폭력적인 존재에게도 우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이 갖고 있는 우정을 시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해서 쓴 시가 이렇게 두 편이 연결되었어요. 그 복잡함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도 진실하다고 느꼈는데 요새 같은 경우 이렇게 충분히 거리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정을 내가 나눠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이것이 배신자와 처단자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자들이지 라고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이렇게 좀 연결된 시들이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시집이 그러했는데요. 모든 시편이 좀 유기적이고 촘촘한 연결이 보였습니다. 혹시 모든 것을 좀 미리 구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는데요. 한 편의 시를 쓰는 거랑 시집을 만든다는 것, 시인께서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부의 시는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진행한 건 맞는데 나머지 시들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한 편의 시를 쓸 때 그 시를 끝까지 퇴고하고 나서 남는 예감이 있어요. 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 또 말하겠구나 라는 예감이.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평생 하나의 이야기만 하잖아요. 저도 조금은 그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편들이 모였고 시집을 묶을 때는 독자가 이제 체험하기 바라는 순서로 묶었어요. 그렇다면 띄엄띄엄 읽지 말고 한 번에 읽어주시기를 바라실까요?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집 자체가 작가님이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는 작가 시인이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끝나지 않는 노래를 계속 이어 부르는 것 같은 리듬이 있어요. 마치 사부가 가장 그게 선명한데 그래서 순서대로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떤 유대가 생기는 것도 같고요. 시인님과 독자가. 네. 그래서 2부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시인님께서 사랑하는 계절은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계절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같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여름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름이 너무 무서워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무래도 기후 위기를 더 절실히 체감하게 되는 계절이니까요. 올해는 처음으로 가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존재하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가을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짧은 시간에 참 많이 걸어야 하고 모든 그 잎이 떨어지기 전에 그 순간을 즐겨야 하는 그 찰나의 아쉬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 가을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짝사랑이 아닌가. 네, 너무 견우직녀 같은 1년에 잠깐인 사랑. 네. 그렇다면 3부 얘기도 살짝 들어보고 싶은데 유난히 좀 고통과 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좀 3부는 구성을 하셨을까요? 3부는 신체도 그렇고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시들이 4부로 이어지기 직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배치를 했었어요. 쓰면서 아프기도 했지만 또 그 당시로서는 써야만 했던 이야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인님께서 시집 안에서 마음껏 오해해도 된다고 말하는 듯하여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읽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시인님께서 특별한 기억으로 남은 오해의 순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이 이실비이잖아요. 근데 보통 한 번에 못 들으세요. 이슬비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이슬비님 뭐 이렇게 하는 데서 한 번씩 말을 해줘야 돼요. 실비보험의 실비예요라고 말하면 실비김치의 실비예요. 이렇게. 좀 얼마나 많은 그 말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을지. 정말 많이 해요. 그게 좀 재밌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그렇다면 저도 좀 우씨가 흔하지 않아서 저는 이름 우다영이고요. 우유할 때 우요. 이 아니고요. 우다영이고요. 네, 항상 그랬는데요. 이름부터셨군요. 본명이시군요. 네네. 실비의 의미가 있을까요?
딱히 의미는 없는데 한자로는 열매 시일자의 가출비예요. 네. 아름다운데요? 감사합니다. 시인의 이름인데요? 너무 쑥스럽네요. 아이고, 이렇게 이름을 칭찬하면. 사실 모든 시에 대해서 좀 촘촘히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2부, 3부의 이야기들을 좀 통째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시인님께 애틋한 시 한 편을 골라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집 중에서 네, 고르는 한편 거죠. 정도? 아, 네. 그건 2부에 있는 월곡이라는 시인데요. 월곡은 54페이지에 있는 시고 이 시를 보면 이제 문단내 성폭력 고발 당시에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지만요. 이 시를 통해 상처를 경험한 이들과 이어진다고 믿어요. 특히나 이제 이 월곡동에 있는 동덕여대 학생분들이 최근에 했던 낭독회도 찾아와 주시고 제 SNS에 메시지도 남겨주셔서 많이 고맙고 이 시를 시집에 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마움이 드는 감정이 저에게는 애틋함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시집 안에서의 어떤 연대, 유대? 이어짐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건 정말로 시집 밖에 다른 독자분들과 이어지는 시였던 거네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좀 시집에서 나와서 그 일상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창작 루틴, 이제 2년, 어엿한 2년이 지난 시인님이시기 때문에 루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루틴은 있어요. 초고는 언제나 손으로 써요. 네, 그리고 초고를 손으로 쓸 때는 고치지 않고 쭉 써요. 쭉 고치지 않고 쓴 초고를 나중에 한글 파일로 필타를 하면서 퇴고하고 그럼 필타를 한 노트북 모니터를 보면서 또 손으로 필사해요. 그리고 그걸 또 필타해요. 오호.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네, 필사와 필타를 반복하면서 퇴고를 하고 퇴고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손목이 아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루틴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소설은 조금 쓰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손으로 쓰는 것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 휴대폰과 모니터, 노트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판을 좀 바꿔가면서 맞아요. 합니다. 손을 쓰진 않고요. 부지런히. 글씨를 좀 잘 쓰시는 편일까요? 제가 볼 땐 그냥 제 글씨인데 주변에선 글씨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그러니까 손을 많이 써서 네. 뭔가를 적으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제 글씨로 보면 이 좋은 글도 조금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좀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로 옮겼을 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은 더 좋아질 거라는. 네, 맞아요. 네, 왔다 갔다. 저도 한번 너무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 루틴을 써보겠습니다. 오해와 오후에 해를 쓰신 시인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 중에 해가 지기 직전에 그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이 표지의 주황색 맞아요. 같은. 그 노을을 보면서 이제 어둠 속으로 잠겨가기 직전에 그 시간을 좋아해서 시집의 표지 색깔을 보면 노을이 떠올라서 참 기쁩니다. 정말 해를 약간 찢어서 이렇게 벗기는 것 같은 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시가 나왔군요. 또 시님께 북적된 재밌는 것 요새 있으실까요? 최근에 새로운 취미로 어항에 수초를 심고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항에 유목이랑 돌도 넣고 이리저리 이제 배치하면서 나만의 수족관을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좀 계속 하다 보면 손이 좀 띵띵 뛰기도 하지만 내가 꾸린 수초 어항 앞에서 이렇게 물멍을 하는 게 저의 요즘 소소한 행복이에요. 그 물고기가 살진 않는 건가요? 물고기는 딱 2마리 있어요. 네. 한 쌍. 네. 그들을 위해 계속 인테리어를 바꿔주시는 건가요? 근데 계속 바꾸면 힘들어해서 바꾸는 용 하나, 물고기가 사는 용 하나 이렇게 따로 있어요. 시님 되게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그거를 잘 하시기 위해 어항이 2개인 건가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살고 있는데 환경을 바꾸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수초항을 따로 하고 나중에 수초항이 좀 안정되면은 이 친구들을 천천히 옮기는 걸로. 왜냐면 곧 그 암수 한 쌍인데 곧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 성공하신 건가요? 자연. 예. 그래서 그럼 식구가 많아지니까 네. 그때 천천히 옮겨주려고요. 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일이 흔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자연 임신과 분만이 흔한 일인가요? 제가 근데 기르는 물고기가 구피인데 구피는 워낙에 번식력이 좋다고는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너무 신비로운 취미. 제가 라디오에서 번식력을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본 게 잘한 건지. 그래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배치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한 취미라서 사진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혹시 낭독해 주실 시를 하나 준비해 오셨는지? 네, 오늘은 서울 늑대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제. 좋습니다. 네, 겨울에 잠겨볼 수 있을 것 같다 골랐어요. 네,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늑대. 사랑을 믿는 개의 눈을 볼 때 내가 느끼는 건 공포야. 이렇게 커다란 나를 어떻게 사랑할래? 침대를 집어삼키는 몸으로 묻던 하얀 늑대. 천사를 이겨먹는 하얀 늑대. 흰 늑대, 백늑대, 북극 늑대.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매일 찾아가도 없잖아. 서울에서 만나 서울에서 헤어진 하얀 늑대. 이제 없잖아. 우린 개가 아니니까 웃지 말자. 대신에 달리자. 아주 빠르게. 두 덩이의 하얀 빛. 우리는 우리만 아는 도로를 잔뜩 만들었다. 한강대교 위에 발 딛고 내려다보기도 했다. 미워하기도 했다. 도시를, 강을, 투명하지 않은 물속을. 밤마다 내리는 눈, 까만 담요에 쏟은 우유. 천사를 부려먹던 하얀 늑대의 등. 네 등이 보고 싶어. 자고 있을 것 같아. 숨 고르며 털 뿜으며. 이불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영원. 목만 빼꼼 내놓고 숨어 다니는 작은 동물들. 나는 그런 걸 가져보려 한 적 없는데 하필 너를 데리고 집에 왔을까? 내 몸도 감당 못하면서. 우리는 같은 멸종을 소원하던 사이. 꿀린 무릎부터 터진 입까지. 하얀 늑대가 맛있게 먹어치우던 죄를 짓고 죄를 모르는 사람. 혼자 먹어야 하는 일 앞에서 천사는 입을 벌려 개처럼 웃어본다. 네. 겨울에 잠겨드는 시로. 네. 먹는다가 시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먹는다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요? 네, 저 그래서 되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의미로 등장하진 않았어요, 시에서는. 그냥 제가 순수히, 제가 사실 이거를 귤 까먹으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 죽음도 나오지만 먹는 것도 나오고 안 나오는 시가 앞부분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시죠. 지금 시편마다. 저는 먹는 거 좋아하는데 좀 귀찮아해요. 근데 우리가 몇 끼를 잘 챙겨 먹는 게 건강과 직결되는 약간 생도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정말 먹는 거는
너무 귀찮지만 필수적인 일이라서 저도 모르게 이게 썼던 것 같네요. 모르고 쓰셨군요. 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먹는다. 다음 시에는 쓰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귤을 까먹으면 어머 먹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여기에 나와서 못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하나 어서 기억나시라면 못하는 이야기요? 뭐가 있을까요? 지어 짜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첫 시집을 내고 독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감사함이라던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다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독자분이 저에게 이 시집의 하늘색과 주황색을 이용한 구슬로 책갈피를 만들어 주셨어요. 구슬로요? 네. 그걸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제가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집에 걸어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집 고양이가 좀 약간 말썽쟁이에요. 그걸 막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훼손이 됐지만 제가 잘 간직하고 있으니 그분에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나요? 네. 이렇게라도 소라님이 되어 들어주시기를. 또 훼손이 된 게 살아있는 것이죠. 시인님의 맞아요. 책갈피가 된 시인님과 시인님 고양이의 책갈피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보셨는데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네, 맞아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영 DJ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끝까지 마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실비씨님 처음 배웠는데 이상하게 좀 낯이 익어요. 왜일까요? 저희의 녹음이 새해의 첫 녹음인데 네. 제가 좀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느낌이라서 마치 첫 방송에서 만난 첫 게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괜히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이실비 시인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32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